섬유 패션 산업과 ESG 상생 프로젝트 제1편 친하게 지내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FITI 시험연구원의 고병균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PT 시험연구원에서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글로벌 바이어와 직접적인 업무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그 직책에서의 업무보다 저희가 관심 분야, 그러니까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자리이다 보니 본 행사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이드 역할로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상반기부터 좀 기획을 했었거든요. 직접적인 만남을요. 근데 아시다시피 연일 심해지는 코로나하고 지켜야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소한의 패널과 최소한의 줌 미팅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진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과 PT시험연구원의 주관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정부의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였고요. 섬유 패션 산업과 ESG 상생 프로젝트 기초편을 주제로 온라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는 크게 3번에 걸쳐 진행하는 걸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인데요. 이제 섬유 패션 산업과 연계된 ESG에 대한 주제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주변에 겉돌고 있는 우리 그런 생소한 ESG에 대해서 조금은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본 오늘인 이제 친하게 지내자 편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겠다. 그래서 배운 이론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을 해봐야겠다. 우리 회사의 ESG 경영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 가능한 제2편 실천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실천해보니 좀 되네. 알고 보니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점 리스크가 있네. 그래,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그리고 나도 인정받아서 진급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3편 더 잘해보자 편을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친하게 지내자 편은요. 가까운 듯 멀리 있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은데 어울리기 참 어려운 그런 친구. 또 섬유 패션 현장에 계시면서 일을 하면서 관계자분들 수요차가 될 수 있고 거래차가 될 수 있겠죠.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는 ESG라고 느끼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 기획 의도에 맞춰서 준비한 이번 간담회에 ESG 관련 전문가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이 4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야, 이야기를 바탕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그 어려운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시험연구원의 김유견 실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현재 PT시험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국제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TC38 텍스타일 부분과요. 그리고 그 외에 서큘러 이코노미 부분에서도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중일 섬유산업연합회 협력회 지속가능성 분과의 한국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UL코리아 전현석 팀장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UL코리아 환경사업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친환경 제품 인증, 온실가스 리포트 뿐만 제품의 독성평가 등 제품의 사이트로 지속가능성 업무와 연결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에코앤파트너스 이현경 대표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현재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자문위원 및 국가기후 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8, 9, 10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야크 김정희 상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BYM 블랙야크 뉴라이프 사업부의 기획사업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 블랙야크 국내 브랜드
좋은 사례 그리고 모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패널 네 분과 본 진행을 가이드를 맡은 고봉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코로나와 바쁜 업무에도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진행이 좀 잘 되는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최근이죠. 이제 사실은 계속 최근에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꽤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듣는 트렌드적인 용어나 단어가 좀 있으신가요? 뭐 가장 많은 듣기로는 뭐 코로나가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전혁수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요즘 MZ 세대라는 용어를 여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지금 굉장히 어린 90년대생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뭐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런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력을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갑을 많이 여셔야 된다거나. 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어떠세요? 좀 최근에 좀 많이 듣는 트렌드적인 용어가 더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탄소 쪽이다 보니까 예. 탄소 중립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은 의뢰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들어봐야. 상무님 어떠세요? 김정희 상무님 아무래도 또 현장에 실제 계시고 사업 운영에 계시면서 요구 사항이 많으실 건데 어떤 게 좀 많이 직장에서 많이 얘기가 좀 들리세요? 어떤 용어라든지 트렌드적인 용어 같은 부분이? 방금 전까지 제가 그 직원들 이제 뭐 면담하고 요즘 뭐 그 새로 또 채용이라든지 면접 뭐 이런 것 지금 막 진행하다 왔는데 네네. 요즘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보면 되게 참 똑똑하고 생각도 많고 특히나 이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뭐 ESG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그 사회나 어떤 환경이나 뭐 지구나 뭐 이런 거 좀 넓게 생각하는 좀 의식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미래가 밝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제일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현명하게 헤쳐나가느냐가 지금 저희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접에 또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의 뭐 저희보다는 사실 불량약 그 인재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제 저희 경우를 이제 손꼽아 보자고 하면은 이제 올해 가장 많이 들어봤으면 손꼽아 보자면요. 뭐 코로나, 탄소 중립, 사회적 거리두기, ESG.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 밥 먹어, 아빠 놀아줘. 전영수 팀장 좀 비슷하죠, 연령대가. 그래서 그런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 중에 이제 ESG라는 단어가 사실은 처음 듣는 부분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자주 들은 게 이제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딘가 이제 여기 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죠, 줌 미팅으로. 어디선가는 들어는 봤지만 ESG를 이야기하려면 선뜻 내가 먼저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친해지기 편인인 만큼 ESG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ESG라는 친한 친구 아니라도 서먹하면 좀 달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SG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한경 대표님이 최근에 이쪽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진짜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한경 대표님은 실제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지식 기업의 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산업계와 함께 기후, 환경, 에너지 부문의 신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컨설팅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뛰고 계신 그 에코의 파트너스 이한경 대표님의
ESG에 대한 개념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우리가 그 듣는 ESG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제 노트북에 15년 전에 폴더를 열어보면 다 ESG 파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ESG가 이렇게까지 많이 대중화돼서 거론될 거라고는 제가 사실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ESG 2.0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목을 2.0으로 단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ESG가 사전적 의미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게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런 의미적인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 ESG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는 ESG, 그러니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즉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친환경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 측면,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부분을 고려해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소셜은 여러분들의 임직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비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기업 경영을 하는데 어쨌든 CEO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ESG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은 재무제표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사실은 수면 밑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이게 오히려 상당히 큰 어떤 주가 하락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렇게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해라 라고 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용어는 금융에서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유넵이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금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금융 투자할 때 ESG 요소 우리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나온 거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리는 게 저게 뭐냐면 각각의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라든가 투자 기관들이 나 앞으로 ESG 경영 안 하는 곳에는 내가 투자 안 할래 하는 식으로 선언을 한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스트림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최근에 ESG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비재무적인 요소 중에 기후변화는 재무적으로 카운팅이 돼요. 메저링이 돼요. 우리 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면서 톤당 얼마, 이렇게 얼마 전에 유럽에서는 톤당 50유로가 넘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16유로, 17유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서 이런 거죠. 야, 너희 기업이 앞으로 2030년, 2050년까지 지불해야 되는 탄소 비용을 공시해.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재무 이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촉진했던 거는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묵혀 있었던 그 이슈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죽었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융위라든가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분위기가 좀 거세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아마 법적 책임화해 나가는 트렌드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책임투자 원칙이라든가 보험에서는 지속가능 보험 원칙, 은행에서는 책임은행 원칙 이런 이제 기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뭔가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랬을 때 ESG와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를 받으실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아마 지금 되게 많이 유명해진 이제 사례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상장 기업의 투자자 중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회장이 국내 그런 CEO한테 서한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건지를 공개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다음번에 CEO로 연임하는 거 난 반대를 하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 기업들이 조차 모임에서 이 얘기가 상당히 화두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레터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산정해야 되지? 리스크를 어떻게 추정해야 되지? 이제 이런 이제 요구들이 실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큰 국지 중에 하나가 ESG와 관련돼서 공급망 실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 초안이 나왔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전략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우리나라도 그 밸류체인에 있다면 ESG 실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법제화가 된다고 하니까 큰 기업부터 아마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움직임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제 미국에서도 ESG 위험 관리 하면서 사실 겨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마 중국, 그러니까 소셜 인권 이슈가 많이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타겟을 했었을 그런 법이긴 하지만 저희도 그 안에서 좀 영리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 이런 ESG와 관련된 공동 대응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전체도 그렇고 업종별로도 그렇고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니셔티브를 찾으셔서 각각의 업종에서 중요하게 보는 ESG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공급망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공급망과 관련돼서 이제 원청 회사가 협력사를 챙겨야 되는 책임이 이제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너희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카본 풋프린트 가져와. 실제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는 그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DP라든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이라고 하는 저런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협력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요. ESG는 내가 앞으로 물건을 팔려면 준수해야 되는 규제구나.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의 어떤 시장이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시각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두 번째는 내 제품과 내 소재, 부품에
환경적 측면을 감안을 하게 되면요. 수주 경쟁력이 확실하게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ESG가 또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은 규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면을 보시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저는 이제 사실 섬유 패션인데 소재 트렌드 최근에 친환경 맞습니까? 예, 저 사실 어디서 따온 건데 실제 필드에서 그런 저희 블랙야크 상무님께서 해주셨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환경 기업은요, 가죽을 막 이렇게 건식 공정을 통해 가지고요 섬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브랜드사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실제 ESG를 사업 기회로 삼았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저와 금융기업들, 금융기관들 또 금융기관들이 그 위에 또 상위계층으로부터 요구를 강제요구를 받으니까 어쩌면 그 사업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기업 입장이면은 어차피 금융 혜택 안 받겠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 생각으로 나는 별개라는 생각을 갖는데 뒤로 가니까 그런 공급망에서의 재개편 얘기가 나온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에는 체감할 수밖에 없는 닥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표님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관련해서 좀 질의사항이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저 ESG 알겠는데 우리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어떤가요,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지금 교육도 많잖아요. 동영상도 엄청 많이 지금 유튜브에.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How to do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언급이 많이 없어요. 왜 필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섬유 패션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에서 주로 요구받는 ESG 항목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어떤 표준이나 아마 뒤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실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좀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을 불문하고 ESG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항목은 우리나라의 그 CGS라고 하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ESG 평가 업무를 했던 곳이 있는데요. 평가 기관들 많아요. 수십 개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시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왼편에 쭉 나열을 해보시고 우리 기업이 이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서부터 체크하는 게 저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묻는다라는 거는 앞으로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셀프 다이어그노시스, 자가 진단 그거를 먼저 해보시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 너무 많이 안 챙기고 있었네, 또는 우리 웬만큼은 대응하고 있었네, 약간의 본인들의 어떤 대응 포지션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저희도 뭐 건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내 건강에 지금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건강하다 하면 더 어떻게 건강에 좀 유지할 수 있는지 부분과 관련하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질문 사항이 있는데 알겠는데 뭐 대표님의 그 하드에 아까 저장된 것도 몇 년째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전에 계속 지속 가능성 얘기 들었고 탄소 중립 또 얘기 들었고 그 듣자마자 또 ESG 얘기하는데 다 다른 걸로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사실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맥락은 전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 경영
예, 저희가 2003년도에 국내 모 회사 최초 지속 가능 경영 컨설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담았던 속성등이 ESG였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사전적 의미는 그거죠. 경제성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같이 해야 결과적으로는 장수 기업이 된다. 저는 대표님들한테는 그래요. ESG 지속 가능 경영을 하셔야 발 뻗고 잡니다. 언제 감옥 가실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맥혔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보는 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기업 여러분들은 공개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많은 평가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쥐잡듯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와 지속 가능 경영은 어쨌든 외부에서 요구하느냐, 내 스스로 하느냐의 그런 차이이지 결과적으로는 비재무적인 요소,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은 단어가 갖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온실가스 제로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ESG가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된 배경에는 글로벌 탄소 중립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보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과의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 ESG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ESG에서 이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제일 우선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거는 탄소 중립이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탄소 중립을 함부로 선언하시지 마시고요. 네. 모든 기업이 다 탄소 중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탄소 누출이 발생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감축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탄소 중립을 어떤 큰 골로 노력해 나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풋프린트 네. 계속 그거를 산정해 가면서 관리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량화된 관리가 결국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는 눈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 보는 눈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과연 이런 대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 아니면은 밖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저희가 이전까지 자주 듣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규제, 수요처 요구는 별개의 활동이라고 이현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을 확인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규제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요구는 무엇일까? 그 UL 코리아 전영석 팀장님을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UL은 사실 그 미국의 이제 최초 제품 안전 시험하고 인증 기관으로 국제 규격에 따라서 경영 시스템, 인증 업무 및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제품 안전 기준 그리고 지속 가능 생산을 위해서 기업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께서 UL을 아마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요구사항 대응에 대한 사항 부분을 좀 잠깐이나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UL 코리아 지속 가능성 팀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전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서 저기 대표님께서 너무 아주 이해하기 쉽게 ESG를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 환경 부분도 되게 잘 짚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섬유 패션 산업 외에 좀 다른 뭐 전자라든가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조금 요구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ESG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면은 이제 환경, 그다음 사회적 책임, 뭐 경제 그리고 가버넌스까지 포함이 되고 오늘 저는 좀 환경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그 클라이밋 체인지 미티게이션 그리고 이 어댑테이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기후 변화를 감소시켜야 되는 미티게이션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쓴다던가 에너지를 적게 쓴다던가 또는 이제 자원순환 측면에서 좀 재활용을 한다던가 뭐 부산물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노력들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제 이렇게 그 감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얼만큼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콥 1, 2, 3로 제가 좀 나눠놨습니다.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스콥 1은 그 공장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이고요. 저거는 이제 측정이 보통 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제가 유량을 재가지고 측정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매스 밸런스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콥 1은 이제 온실가스가 직접 배출하는 것. 그리고 스콥 2는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전력을 구매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에너지, 뭐 이제 그 스팀이라던가 또는 전력을 이제 의미하고 이거는 제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가 뭐 화력 발전소냐 뭐 원자력 발전소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영향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스콥 3는 이제 협력사라던가 또는 우리 직원이 뭐 출장을 간다던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이제 온실가스 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콥 1이랑 스콥 2는 이렇게 검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스콥 3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이 어디 출장을 갔는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또 우리 협력사가 어느 정도 배출했는지를 사실 굉장히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콥 3는 현재 굉장히 조금 관리하기 어렵지만 지금 추세로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런 부분을 점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한 몇 년 이내에는 저런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뭐 규제라던가 또는 요구가 바이오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이게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이라던가 인증 뭐 라벨 뭐 검증 인증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좀 이렇게 늦게 떴는데요. 네. 제가 요 제품 환경 라벨은 이제 보통 제품에다 많이 부착하는 그런 라벨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ISO 14020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입 1, 2, 3로 나눠져 있습니다. 타입 1은 뭐냐면 이제 제품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한 뭐 그 휴대폰 제조사가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너무 환경적으로 평가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뭐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뭐 포장재는 좋은 걸 쓰는지, 그다음 뭐 소재가 좀 친환경적인지 등등 그런 소재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 또는 이 회사의 정책 측면에서도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자 100점 중에 몇 점이냐 과연. 그래서 이걸 등급화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더 골드 등급, 실버 등급, 플래티넘 등급 등등 이런 약간 친환경성을 등급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각계 뭐 산업계라든가 학계, 시민 단체라든가 여러 업계에서 어떤 동의된 그런 규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티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지금 좀 그래도 앞서 나가는 이런 선진국 위주의 나라들은 그 이런 국가에서 이런 마크를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 표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정보 조달할 때 가산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툴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독려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약간 개발 도상국들도 이제 이런 라벨을 만들어서 자국민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오늘 그런 제조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좋은 제품,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을 좀 예로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공평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그 페더럴 퍼처싱 그러니까 정보 조달할 때 이런 에코라벨을 이게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사실 공고보다는 약간 강제에 가깝습니다. 이 라벨이 없는 경우에 좀 정보 조달이 힘들고요. 우리나라 전자 모 회사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어떤 병원에 이제 이걸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라벨이 없어서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게 레코멘데이션보다는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피트라고 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그런 규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 제품들이 지금 규격들이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는 규격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규격 크리테리아에 여러 가지 환경성을 보고 있고요. 이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6,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제품들이 등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구매를 직접 그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저기 산업도 포함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다음 타입 2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스스로 제조사가 선언을 하시면 돼요. 아, 우리는 재활용 소재를 30% 우리 의류에 넣었어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굉장히 쉽고 뭐 좀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그 친환경 과대 광고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 그린 마케팅을 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선언을 해도 외부에서 잘 믿어주지 않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관련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92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런 관련 규제를 만들었거든요. 친환경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호주, 일본, 유럽 등등 이렇게 규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가이드를 벤치마킹해서 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마케팅 하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감시하고 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워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친환경 과대 광고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이제 거짓말을 한다던가 뭐 좀 상충 효과를 감춘다던가 여러 이런 이유로 이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이런 가이드에 의하면 리사이클 컨텐트, 재활용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TV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그 백커버 부분에 20%의 재활용 소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 무게 대비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도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가 이제 전체 무게에서 20%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수치가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세한 가이드들이 이런 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를 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요. 시설 수준에서는 뭐 이제 매립지로 최대한 쓰레기를 덜 보내야 되고 소각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회수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제품 수준에서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얼마나 재활용이 잘 될 것인가 또는 재활용 소재라든가 바이오 소재를 얼만큼 많이 넣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환경청에 의하면 이제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가장 권장하고 좀 적게 권장하는 이런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조사에서는 이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재활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활용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예로 들었을 때 플라스틱 폐기물을 잘게 이렇게 잘라서 녹여서 하는 물질 재활용이 있고 이거를 이제 완전히 가수 분해한다든가 녹여가지고 다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은 비교적 품질 측면에서는 보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케미컬 회사들은 지금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급 사슬망에서 이 재활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저희 공급 사슬망에서 다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투명성이 확보가 됐을 때 이제 가능한 것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런 그 문구들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몇 프로가 포함이 됐는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나 이해관계 관계자들한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재활용 굉장히 어려운데요. 플라스틱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수거 시점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 소비자한테 갔다 온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재활용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그쪽으로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 원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섬유나 패션 업계에서는 이미 이제 뭐 폐그물이라든가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으시고 이미 대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난연성이라든가 또 유해 물질에 대한 트래킹이라든가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지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정도 되면은 재활용 소재가 이제 버진, 그러니까 뭐 그 재활용하지 않은 원래 뭐 원유에서 온 그런 플라스틱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린워싱도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업계에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14개의 소재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정말 쓰레기에서 온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은 우려를 갖고 있어서 공급 사슬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회사들도 지금 많이 이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타입 3인데요. 아마 저런 그 마크를 그 과자라던가 뭐 소주병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품이 태어나서 이제 내가 폐기될 때까지 전체의 관점에서 얼만큼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정량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몇 킬로그램의 CO2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걸 봐서는 잘 모르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어쨌든 그걸 표기한 게 이제 타입 3의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제가 스콥 1, 2, 3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 사업장이 잘하고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뭐 적다 많다로 관리를 하셔도 되지만 이제 좀 더 넓게 보셔서 우리의 협력사가 어느 정도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협력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는 공급 사슬망 측면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 3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앨런 맥아더 재단이라고 해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또 공신력이 있는 그런 재단인데요. 거기서도 얘기하기를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런 그 순환 경제, 이런 협력사를 관리한다던가 제품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역시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애플의 이제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을 좀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스콥 1, 2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OEM이나 ODM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피스에서 나오는 그 배출량은 굉장히 적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무실 근처에 지어서 그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지금 1%가 되지 않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76%는 그 공급 사슬망에서 온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고 그래서 협력사들을 도움을 이제 뭐 기술적으로나 자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역시 이전에는 배출가스라든가 그 어떤 뭐 그런 연비 측면에서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웰투휠이라 그래서 그 유정에서 바퀴까지 그래서 정과정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전체 측면에서 보고 요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수소차, 전기차, 내연기관 차가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이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런 정과정 평가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의 환경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자동차 OEM들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외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소재를 금속도 쓰고 플라스틱도 쓰고 유리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추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빌딩 분야도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전체 이런 정과정 평가를 하는 그 볼륨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50% 이상이 이 그린 빌딩 관련한 건자재라든가 가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리드라고 하는 그런 인증 제도가 있어서 친환경 건물이냐를 평가하는 그런 척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GCD라고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과거에는 에너지에 포커스해서 많이 봤다면 지금 이제 자원순환 측면에서 뭐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다시 쓰고 적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관점에서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검증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는 위 변조라든가 어떤 그린워싱이 계속 증가하면서 투명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를 통해서 제품들을 사고 있잖아요. 이 인증 역시 이제 약간 플랫폼화돼서 인증도 역시 우리가 구매하듯이 이런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런 그 구매한다고 해야 될까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툴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제조 쪽뿐만 아니라 소비자라든가 리테일러도 굉장히 움직임이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경우에는 지금 가치 소비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고 제품이 좀 비싸도 내가 좀 친환경 제품을 사고 싶다. 뭐 이제 파타고니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좋은 예고요. 특히 이제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화학물질 정도의 어떤 프리 선언, 뭐 프탈레이트를 좀 없애주세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좋은 포장재를 쓰고 그다음 어떤 인증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아마존에 좀 사례를 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리테일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친환경 제품을 우리는 구매를 하는 것을 좀 독려하고 싶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19개의 관련된 그런 인증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예, 아마 많이 보신 블루사인이라던가 여러 섬유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자제품 관련한 프로그램이고요. 뭐 종이라던가 의류, 뭐 예, 여기 좀 오커텍스 뭐 이런 것도 좀 보이죠. 히그 인덱스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그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받기를 이제 독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어라던가 뭐 이제 그 시민 단체라던가 여러 이런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규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반드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업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 대 기업이라든지 아니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확신을 주고 수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 사례 특히 이제 인증이나 이제 규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공급망 재개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공급망에서의 낙오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하고 계신 게 ESG, 그렇죠? 지금 수요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뭐 규제 요구 사항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ESG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에 좀 해가지고 또 말씀과제로 저희가 좀 사전 질문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정도가 있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통사항으로 아마 이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1차적으로 대응했던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섬유 쪽에서도 사실은 리사이클링 소재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아마 같은 생각이 든 분이 질문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의 이 많은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리사이클링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곳에서 리사이클링 원료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러 출처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바다가 있겠죠. 그 중에 그러다 보니 이제 해양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뭐 레진이라든지 재활용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투과하기도 어렵고 원료 이제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요구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수급 문제나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예. 그 이미 섬유 패션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해양 플라스틱 또는 해양으로 향하는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조금 수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해양 플라스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을 뭐 수집한다거나 하는 업계가 없는 것 같고요. 주로 동남아시아나 그다음 뭐 IT라던가 인도, 뭐 대만 정도의 그런 업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굉장히 해양 플라스틱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결국 바다에 가서 뭐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분해가 되고 이러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녹게 되고 그걸 이제 고기들이 먹고 그다음 그게 인간으로 또 올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동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그 뭐 고래라던가 그 바다 거북의 이제 위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그 안에 엄청난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이런 이슈화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런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회원사들이 이렇게 제조사 위주로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스폰서도 하지만 그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또 그걸 또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섬유 패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업계에서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계에서 이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 해양 플라스틱은 검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이 플라스틱 수거는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아동 노동에 대한 착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형식적이긴 하나 이런 그 규격, 그 뭔가 검증을 하는 이런 규격에서는 아동 및 강제 노동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서를 이제 받는다던가 이런 요건들이 좀 있고요. 또 공급 사슬망이 굉장히 아주 길거든, 복잡하고 길거든요. 거기를 다 검증을 하는 기존의 리사이클링, 일반 리사이클링이랑 좀 다른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쪽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런 노력을 하시는 게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 좀 일반화되고 그런 수급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리사이클링 원료 획득에 대한 추적성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소셜 레이버, 사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단가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기업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인받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우리 섬유 패션도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경쟁력을 갖추자. 경쟁력 갖춘 소재 제품을 요구하는 수요처들, 그리고 앞서 글로벌 기업의 대응이 이렇게 되는 동안 섬유 패션도 늦게나마 자각을 하고 지속 가능성의 요구를 증가하고 공감을 얻어가고 있죠. 사실 오늘 모신 이제 김유경 실장님께서 아마 이제 국내 섬유 패션의 지속 가능성의 공감대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장님을 모시고요. 실장님이 준비하신 섬유 패션에서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 섬유 패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PT시험연구원의 김yi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또 혹시 안내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뜬구름 잡던 일을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ESG 관련돼서 다 업계 관련된 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는 거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전 패션 산업, 섬유 패션 산업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지속 가능성 좀 말씀드린 것 같고 그게 ESG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금 그다음에 최근에 트렌드 관련해서 연관드려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섬유 패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친환경 소재라는 관점에서 약간 좀 확장돼서 서스테이너블 머티리얼이라고 좀 제가 계속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서스테이너블 머티리얼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 주신 두 분 발표에서 뭐 탄소 중립화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그 탄소 중립화는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을 해서 비즈니스 다 지속 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삶, 우리 그 인류 세대가 거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 중립화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섬유 패션 업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사실 이슈보다는 조금 더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 소셜 레이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움직임들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한경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기업의 움직임, 뭐 재무적인 관점, 기업의 이익 창출 관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싱이나 그린 본딩 관련돼서 어떻게들 뭐 실제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맨 먼저 서스테이너블 머티리얼입니다. 뭐 그동안 저희가 친환경 소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사실은 인체에 안전하다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인체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안전한 것이 동시에 만족되면 결국 그 지속 가능한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관점들이 뭐 제품 안전이나 안전, 인체에 무해한 소재인지 여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재들이 환경으로 흘러갔을 때 그 환경에 어떠한 임팩트를 주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부분, 사용 이후에 뭐 자연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뭐 리사이클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는 다른 대체 물질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그런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소재들이 탄소 중립화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지는 소재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영석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죠. 스콥 1에 해당되는 그 소재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소재들을 새로운 소재들이라고 이제 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 제 머티리얼을 사용해서 제품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체크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만족을 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소재로 이제 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재들은 최근에 이제 석유 기반 원료들을 좀 전환해서 바이오매스를 좀 활용해 보자라는 관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반한 웨이스트를 통해서 환경 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분해성이 가능한 소재들을 좀 써보자. 섬유 소재로서 뭐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써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뭐 대부분은 천연 섬유들은 생분해성이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인 섬유들은 생분해성을 우리가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플라스틱이 실제 생분해된 거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플라스틱들이 뭐 500년, 400년 이후에 분해된다고 하는데 플라스틱이 개발돼서 사용된 건 불과 100년 밖에 안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실제 분해가 될지 여부는 지금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사이인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가능한 소재들을 써보자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소재들이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리사이클 돼서 자연순환 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써보자는 게 이제 업계들의 공통된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화, 기후변화 대응에 위한 넷지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에 업계가 공통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브랜드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파리 G7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모여서 첫 번째 클라이밋, 두 번째 생물 다양성, 세 번째 오션, 해양 환경 오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토픽을 정해서 글로벌 업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행해 나가고 비즈니스를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UNFCC 기후변화 유엔사나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지금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 패션 브랜드들이 참여해서 그 디카이보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 머티리얼 부분,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급망한테 요구를 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목표를 제품화를 통해서 이루어낼까? 그 다음에 그 패션 업계를 어떻게 탈탄소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는 건가에 대한 관심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제 작년에 또 이러한 업계들의 공통적인 노력이 뭐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는 협회를 통해서 클라이밋 플러스라는 이제 아젠다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그 CO2 발생량을 45% 이상 줄여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공통의 목표는 2050년 탄소 제로가 목표고 섬유 패션 업계는 2030년까지 45%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사실은 섬유 전체 패션 스트림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파이버 생산 부분에서 15%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단을 짜고, 그 다음에 염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76%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봉제 유통 부분에서 한 8%가 나오는데 탄소 중립화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방식으로 해와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혁신이 필요하고 시장도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소셜 레이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패션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랜 그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2013년, 14년에 그 방글라데시 봉제 공장에서의 사고, 비극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 그 서플라이 체인들과 그 생산 과정에서 그 가먼트나 푸드웨어 부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지금 OECD에서 몇 년의 작업을 통해서 그 가이드를 보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가이드들이 글로벌 브랜드들한테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다 그 가시적으로는 히긴덱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에 그 소셜 레이버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 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조차 그 소셜 레이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량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 모듈을 채택하고 실제 프로그램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싱이나 그린 본딩의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가시적인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사가 그린 본드로 한 5억 유로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VF사도 5억 유로의 그린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버버리사 역시 서스테이너빌리티 펀딩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했고요. 샤넬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보드 6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유로를 발행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본인들이 계획한 계획에 미달할 때는 약속된 이자보다 좀 더 높은 이율을 내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앞서 이한경 대표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지속 가능한 활동, 패션 부분의 지속 가능한 활동이 재무적인 그 기업 평가, 그 다음에 자금 확보에 직접적인 연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좋은 뜻으로 했던 활동, 지속 가능성이 실제 기업의 재무적인 활동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패션 기업들은 뭐 패션 업계는 리스크하고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리스크를 어떻게 해서 피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기업의 장래를 미래를 확보할 건가가 관심 사항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패션업계에 요구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파이버, 마이크로플라스틱, 뭐 오가닉 코팅의 사용, 뭐 기후 변화 대응,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번 정리해 보죠. 예. 패션 브랜드, 리테일러, 탑 그 티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서플라이어 입장인 매니팩처링 쪽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머티리얼을 가지고 좀 더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에 가능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내려가서 로 머티리얼 제공 부분에서는 보다 그 환경적으로 그 영향력이 좀 크지 않고 지구 친화적인 머티리얼들을 좀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그 섬유 패션 스트림의 전체 고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기업들 단위로 어떻게 이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ESG 관점이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은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들,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가 만족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결국 소비자들한테 그 선택을 받고 기업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 모든 내용들, 섬유 패션 업계들이 준비하고 해왔던 활동들이 ESG라는 아주 분명하게 나눠진 세 가지 관점에서 향후에 어떻게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기업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부분들로 지금 패션 업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실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협단체 그리고 하나의 이니시티브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브랜드, 그리고 리테일러, 그리고 제조사, 그리고 밑에 원료 공급상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어떻게 ESG와 연계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그 별개인데요. 이제 실장님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그러셨어요. 남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했지만 섬유 패션이 지속 가능이 있을 믿었다. 그 혹시 저희가 배포한 분께 보셨나요? 왜냐하면은 저희 실장님께서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홍보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활동을 한 10년이 많이 넘으셨죠, 실장님?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했을 때는 공감대가 안 되지만은 지금은 그 공감대가 아까 그 하나의 그래프로 봤을 때는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한테 말했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지금은 하나의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ESG라고 말하는 하더라고 하지만은 없던 얘기가 아니었다. 뜬구름이 아니었다. 그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 또 실장님한테도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탄소 중립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2050년 탄소 중립화 추진은 과연 이 섬유 패션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인데 어떠신가요? 뭐 실질적으로 그 탄소 중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한경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탄소를 2050년까지 제로 프로세스상에서 에너지는 물론 사용하겠지만 그 에너지가 재사용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그 생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탄소를 줄인다는 방식이 이전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 프로세스나 그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들은 이런 고민을 필요하지 않을 때, 탄소 중립이 필요 없을 때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무한정 써도 상관이 없고, 또 그다음에 케미컬을 버려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웨이스트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시점에 나왔던 생산 모델인데, 사실은 그것들을
사실 다 버리고 그게 하지 않고 그런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뭔가 기술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발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은 다 바뀌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탄소 중립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꼭 옷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매로 면 그다음에 울을 실을 만들고 그걸 원단을 만들고 다시 염색을 해서 다시 그걸 잘라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방식이 과연 뭐 앞으로 타당할 건가 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옛날에 실을 만들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머티리얼은 울하고 코튼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을 만들려면 꽈야 됐고요. 꽈서 실을 만들고 보니 원단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방식과 그런 기술들이 꼭 필요한가? 물론 최적화돼서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소셜 네이버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방식인데 꼭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거기에 참가자, 이해관계자들,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식인가는 좀 문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슈는 사실은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슈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탄소 중립은 저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시간적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미래, 기업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탄소 중립과 지수적 연관이 있는 지금 말씀하신 ESG 대응. 그러면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들은 그런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ESG 대응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은 글로벌 브랜드들 뭐 저희도 뭐 작년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 접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전에 사항을 놓고 본다면은 ESG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 소셜 레이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그 개별 목표를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한 목표, 뭐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케미컬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레이버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히 인덱스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업계 전체 어떤 공통의 기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미 가진 이제 기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트랜스퍼런스를 이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 객관성을 띌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ESG라는 관점은 그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 관점에서는 뭐 지속 가능성 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의 어떤 섹터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는 뭐 ESG는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뜬구름이 아니었다. 계속하면 된다. 그러면은 실장님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에 이제 소매 패션 산업과 ESG는 결국 뗄 수는 없고 같고 결국엔 상생의 관계로 가야 될 것 같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해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국내 브랜드의 대응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좀 대응을 잘해내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자리해 주셨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 여러분 많이 좀 잘 알고 계신 브랜드입니다. 블랙야크인데요. 최근 그 한국판 뉴딜에서 선정되신 블랙야크는 환경과 순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경영지수 체오스 그룹의 위원으로서 선정되고요. 또 UN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ESG
경영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내 ESG 경영에 큰 행보를 좀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야크 이야기를 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상무님께서 그러면은 실제 그 블랙야크 저희가 기사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앞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BYN 블랙야크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매출과 손익을 챙기는 이제 사업부장을 맡으면서 또 좀 전에 뜬구름 잡는 또 이런 또 ESG 관련된 저희만의 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위한 그 뉴 라이프 사업부를 이제 2개 동시에 맡으면서 항상 좀 뇌 구조가 좀 많이 좀 충돌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새로운 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화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그 뜬구름을 실제 가시화 시켜야 되는 역할을 좀 하는 단계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늘 또 예, 이렇게 자리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뭐 블랙야크는 대한민국 토종 기업이고 우리도 여러 언론이나 그 해외의 어떤 오래된 그런 글로벌 패션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과연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체화 시키느냐가 제일 큰 숙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은 뭐 앞서서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지속 가능성이나 ESG나 사실 뭐 저희는 뭐 그렇게 어떤 거창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냥 그 좀 사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BYN 블랙야크는 뭐 BYN은 이제 베이스 캠프 인 유어 뉴 라이프의 약자인데 뭐 세상에 뭐 새로운 세상에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자라는 사명으로 재작년에 기업의 그룹명을 좀 바꿨고요. 뭐 아시다시피 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야크라는 아웃도어 브랜드와 또 나우라는 또 그 서스테이너블한 그 미국 브랜드를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힐크릭이라는 이제 골프 브랜드와 또 이제 블랙야크 키즈의 또 아동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모태는 아웃도어의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아웃도어는 not 인도어 그 자연 속에서 함께 하는 모든 활동을 가진 그 패션 브랜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약 10여 년 이상 아웃도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많은 또 그런 뭐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 앞서 주셨는데 어떤 사실 패션 산업이 전체 뭐 철강이나 화학 다음으로 세 번째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으로 지금 뭐 조사가 되어 있고 결국은 이 많은 그런 재화의 어떤 그 발생하는 좀 아주 좀 약간 좀 아이러닉한 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또 해치고 있는 그런 뭐 대규모의 매스한 그 물량들을 좀 생산하고 그 안에서 탄소 배출 많이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런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을 ESG의 가장 큰 첫 번째 저희의 화두를 잡고 지금 경영 실천을 하고 있고요. 뭐 감사하게도 유엔의 SDGs에서 뭐 2년 연속 무슨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환경부하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기업으로 최근에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 독립운동은 저희가 이제 그 올 초에 이제 원래는 3.1절을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약간 페트병의 독립운동을 좀 전 국민화하자 해서 기업 광고나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좀 더 저희가 함께 그 결을 좀 나누고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서스테이너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한 그런 기업들과 실제 시민들과 함께 만든 기업 광고 편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에서 그 선정됐다는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들이 있습니다. 약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까 무슨 그 애니멀 웰페어라든지 우리 그 인간 복지라든지 혹은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들이 이제 저희가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우측에 이제 한국 페트병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 3년 동안 좀 노력을 좀 해가지고요. 현재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과 함께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제 구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BAC라고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이라는 한 현재 3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2014년도부터 저희가 약 클린 산행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아웃도어 회사다 보니까 산을 가는데 항상 저렇게 쓰레기를 좀 줍고 그런 것들이 임직원들이 이미 좀 실천화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도 저희가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쿠푸치 지역에 그 사막이 있는데 거기 그 황사가 발생하는 그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생태원 조성 프로젝트를 2016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네팔의 히말라야의 그 클린 히말라야 트레킹 등 좀 다양한 좀 사회적인 공헌 활동도 같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국내 패션 기업 최초로 이제 야크 그린이라고 좀 선언을 했고 그 발수제에 대한 환경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PFC 프리 원단으로 모든 제품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사내에 있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저희 이제 그 패딩 다운 제품들 많이 이용하는데 전체 지금 다운에 대한 채취 방법이 이제 라이브 플러킹을 좀 금지시키고 좀 그 동물 웰페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 브랜드가 그 for free 선언을 지금 거의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다운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전 제품에 대한 그 RDS 다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리사이클 다운을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KRPET, 즉 코리안 리사이클드 펫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썼냐면 우리가 재생섬유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패션에서 썼던 섬유들은 일본이나 대만에서 수입한 그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그 재직을 해서 만든 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결국은
해외의 쓰레기를 우리가 대신 사줘서 지금 국내 쓰레기도 처리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좀 앞장서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뭐 지자체나 정부 등 또 민간 기업들 또 글로벌에서 지금 가장 1등을 달리고 있는 여러 F&B 기업들과도 같이 손을 맞잡고 이 코리안 리사이클 PET를 어떻게 하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지를 실체화시켰고요. 작년 7월에 최초로 저희가 그 티셔츠 원단으로 전체 그 한국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약 1,700만 병 정도의 지금 페트병을 우리나라에서 나온 재활용 제품으로 제품화를 시켰다는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탄소 절감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만든 영상 한 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잔잔하니 딱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딱 분위기가 다 잘게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 상무님께서도 실제 그 블랙야크에서 어떤 친환경성 제속관에서 ESG를 위해 가지고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블랙야크가 지금까지 해오던 법을 계속 쭉 해가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지역 기반 자치단체와 같이 연계돼 가지고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 아까 저기 전영석 팀장님도 리사이클 이슈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리사이클링에 대한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의 제품, 그 좋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그 핸드폰에 BAC 어플이 있어요. 전 참 등산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활동이라고 하면 등산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그 BAC 뭐 지금 주제와 좀 별도긴 하지만은 올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힘든 등산했을 때요. 작년에 치악산을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기어서 올라갔는데 거기다 나의 뭔가의 그 결과물을 남기고 싶은 그 BAC, 그지만 아직 못 남겼습니다. 꼭 BAC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무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좀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블랙야크에서는 그럼 뭐 당연히 지금 사실은 소개해주면서 설명 중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ESG를 그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냐? 그럼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상무님 어떤가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창업자 자체가 뭐 한 히말라야 50번 이상 등산 산악인이시고 많은 산을 다니시면서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산 뭐 라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뭐 국가에 대한 뭐 약간 그런 민족성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올해 창업 시절부터 흘러왔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과 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어떻게 그럼 아까도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굉장히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예전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막 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뭐 플로깅이라고 해서 잦은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 노력들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도 각각의 모든 분들이 집에서 분리수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 많은 일회용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은 그 플라스틱 제품이고 그게 이제 거의 사용량 자체가 거의 전 세계 넘버 2, 3 정도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그냥 실제 폐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나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아주 저부가 가치의 제품들로 활용되는 모습들이 이제 좀 저희가 그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 안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신제처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이 이제 원사로 고품질 원사로 뽑아내는 과정이었고 그때 지금은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저희 매장 안에서 옷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테리어 제품 등 그 난이도의 상중하를 좀 따져서 굉장히 많은 양의 좀 리사이클링 제품들을 좀 구축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시작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우리가 아웃도어 브랜드를 하는 창업의 본질부터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구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해오던 그리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먼저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단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단계별 접근 방법이 블랙야크가 지금의 활동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상무님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무님 덕분에 이제 사실 국내 기업들 아마 좀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ESG 산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막연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쉽게 다가섰을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분 패널분들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모신 김에 한 몇 가지 정도 잠깐 좀 많이는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ESG, 뭐 섬유 패션, 좋아 그거 말고도 ESG로 본다고 했을 때 ESG 평가 받아야 됩니다. 외부 평가 기관이 근데 받아야 되는데 평가 기관이 참 많아요. 그리고 평가 결과가 어떻게 참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기업은 그러면은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 무엇을 따라야 될까? 아 좋아 따라가진 않더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기다리고 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누가 이한경 대표님 잠깐 좀 말씀 가능할까요? 네네. 마스크 쓰고 하겠는데요. 그 사실 좀 그 두 개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평가를 이제 받는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좀 상장 기업 중심으로 많이 받게 되거든요.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뭐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공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일단 그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좀 보면은요. 평가 기관이 50여 개가 넘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웬만한 기관들이 다 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들어보니까 KESG라고 해서 또 산업부에서 또 표준화된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가 기관이 내가 이런 요소로 평가를 했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론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시되
우리는 피평가자잖아요. 근데 그 평가 기관이 그 평가를 할 때 일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거는 대응도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정보 공개된,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보 공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정보 공개를 또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팩트 기반의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제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평가 기관마다 보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다만 그 평가 결과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칼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나가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명성이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저 잘못됐다 감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오히려 반론할 게 아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정보 공개를 하심에 있어서 내가 사실은 최선을 다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상대방한테 상대평가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상당히 고민이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정보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공개를 할까라고 하는 입장은 사실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 있게 공개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고민을 많이 되시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해외 브랜드 뭐 서민 패션도 있지만 애니얼 리포터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정보 공시를 어느 정도 수준껏 잡고 목표 수준을 잡고 매어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관련해서 추가 코멘트를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예, 실장님. 조금 전에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그 자체 기업의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애뉴얼 리포트, 서스테이너빌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소매 패션 기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이제 H&M 사례 보면은 최근 발표된 자료 보면 작년도 레포트에 2017년 기준으로 지금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클라이밋 체인지 대응을 위해서 2017년부터 어떻게 해왔는지가 전년도 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H&M 자체에서 기획하고 있는 클라이밋 넷제로 달성을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양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 서플라이 체인들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이제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들을 참고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협력을 하고 어떤 걸 대비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뭐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거.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거 참고해가지고의 대응 앞으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 몇 개 있는데요. 뭐 리사이클링도 있었지만은 사회적 윤리, 소셜 레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 상황이 달라 이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 좀 관련해서 패널분 중에 설명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발표 내용 중에 제가 뭐 소개드렸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다른 패널들도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셜 레이버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 힉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공식화한다라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그 내부에서의 그 고민들은 뭐냐면 이게 과연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었어요. 뭐 우린 늘 이제 고민하죠.
뭐 인권에 대한 부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정량화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요. 사실은 그런 추구하는 목표는 보편 타장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타겟들이죠. 뭐 근로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각 항목별로 수준차를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을 답변 가능한 항목들로 체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 방식대로 각 항목의 이행 정도로 수준차를 무시하고 점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적실해서 그 내용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힉인덱스에서 그 환경적인 부분에 측정하는 방식 역시 환경 대응을 어떻게 할 때 가능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놨고요. 그 단계별로 답변 가능한, 이행 가능한 문항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내용들로 지금 소셜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 방식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실 국가적인 요소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한 부분들이 굉장히 노멀라이즈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평가해서 나쁘다, 문제가 있다라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에 개선이 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꼭 평가라는 부분을 지금의 문제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향후에 개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어떤 걸 개선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어떤 점수를 받느냐, 그 점수가 낮게 받느냐 높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받는 지금 점수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포인트를 찾아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환경 부분과 소셜 레이버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되지 않나,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특히 기업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수요처의 대응을 위해 가지고 수요를 더 넓히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관된 ESG, 결국엔 이것도 기업한테는 규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불영약 그 이제 어떤가요? 상무님 요 ESG가 규제로도 좀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뭐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아직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활동함에 있어서 네. 그 되게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들 되게 인식은 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그 법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ESG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더 방해 요인이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뭐 남자들 군대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경찰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 고객들한테 B2C로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약간 그 뭐 제품을 만들고 팔고 뭐 예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수요 공급에 아직은 불일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배출한 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그 공급이 훨씬 많고 수요가 지금 적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뭐 우리가
그 좀 대규모로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뭐 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들 이제 위에서는 합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또 법적인 그 제한들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정부와 굉장히 실체적으로 이게 그 최종적인 ESG의 실체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제도 개선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업이 뭐 ESG를 이제 규제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분명히 그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지금 회사에 아까도 뭐 제가 상충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손익 관점에서 실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양날의 검처럼 사실은 아직 좀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분명히 기업과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어떤 정부 쪽에서 어떤 제약을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들이 좀 더 그 단계별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생산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데 저해를 한다거나 늦게 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결국에는 부담감이고 그러다 보니 규제라는 얘기를 좀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종합된 얘기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종합된 얘기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이 핵심 지표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ESG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야만 한다는 당위론에서 접근하던 지속 가능성이 이제는 세분화되고 정규화되고 그리고 데이터와 표준화의 객관화된 수치화로 대응하는 게 ESG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진짜 네 분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ESG 전문가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줌 참여자분들 다시 한번 좀 참여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이런 구체화된 수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편 기초편 친해지자 편이었지만 2편 저희가 응용할 수 있고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